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예, 조국 법무장관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김태현 변호사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조국 장관이 어제 압수수색 팀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이 대정부 질문에서 큰 논란이 됐고 보수 야당들에서는 탄핵 소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어제 서로 일종의 성명전을 벌인 그런 정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무부 본청이고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거든요. 본청과 외청이 같은 사실을 두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말하고자 하는 좀 의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고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사실 편한 모습들은 아니죠.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고 앞으로도 뭐 이런 모습이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조국 장관이 몸담고 있는 법무부의 얘기는 이게 수사에 외압이라든지 압력을 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가 몸이 안 좋고 놀랐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다. 놀라지 않게 그냥 해달라.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법무부는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다 검찰은 뭐 공식 논평을 한 건 아닌데 당시 그 전화를 받았다는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의 부부장 검사 얘기를 검찰 관계자가 전한 겁니다. 그 담당 검사한테 팀장이죠. 압수수색 팀장한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아마 검찰 관계자가 가장 핵심적으로 쓴 단어는 저기서 여러 번일 거예요. 여러 번 했다. 그리고 당시 전화를 받은 검사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화한 것은 맞고 그 말의 어떤 내용 자체도 사실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그런데 법무부는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 없이 그냥 잘 좀 적절하게 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이고 검찰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나는 부당하게 느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사실관계는 정경심 교수가 깜짝 놀라서 조국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그렇죠. 했고 예. 그리고 나 몸도 힘들고 그런데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너무나 겁이 난다. 예. 힘들다. 그래서 갑자기 수사팀장을 바꿔줬고 그 수사팀장에게 조국 장관이 장관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저 누구 서울중앙지검의 뭐 특수부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힘들어하니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신속하게 상당히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는 게 또 검찰에 여러 차례 얘기했다는 거고 이제 법무부는 여러 차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다. 횟수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는 아내가 아프고 좀 놀랐으니 신속하게 해주십시오. 워딩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법무부는 그냥 그것만 하고 말았다는 거고 검찰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느꼈다라는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 대한정치연대 이용주 의원과 조국 장관이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 이용주 의원은 조윤선 전 장관 국정조사 때 상당히 여러 차례 호통을 치면서 마침내 잘못됐다는 사건을 이끌어내서 호통 요정이다라는 평가도 받았었는데 이용주 의원과 조국 장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선후배 사이일 것 같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아마 후배가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왜 정의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도 장관님의 답변에 잘못된 답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처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것 같으니까 압수수색 진행을 하시되 제 처 건강 문제는 좀 챙겨달라 이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예.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지금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조국 장관이 이용주 의원의 계속된 이야기에 결국은 한마디 했던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화를 끊었어야 그렇죠. 한다.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적절하다는 건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게 이제 수사의 외압이냐 아니냐, 더 나아가서 검찰청법 위반이냐, 형법상의 직권남용이냐,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되느냐, 그건 나중 얘기지만
어쨌든 그 전화 받아서 검사한테 얘기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건 그건 뭐 본인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는 큰 다툼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가 보기에요. 검찰청법 8조 저희가 준비한 화면에 아마 있을 텐데 검찰청법 8조에 위반된다고 지금 야당들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형법에 규정된 직권남용도 위반됐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과연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확한 건 그 전화를 받은 어떤 담당 검사랑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진짜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고 하면 속된 말로 피해자는 그 검사기 때문에 물론 뭐 법익은 뭐 피해자 없는 죄이긴 하지만 어찌 됐건요. 그러니까 조사는 해봐야 될 거예요. 본인이 당시에 어떻게 느꼈으며 당시에 그런 생각들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청법 같은 거 보시면 장관은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만 지휘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법의 취지는 웬간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일선 검사들 수사팀한테 직접 전화하지 말고 굳이 할 거면 총장한테만 해랍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총장한테는 항상 해도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저 법의 취지는 최소한 좁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한테 어쨌든 전화를 했습니다. 뭐 바꿔준 거든 본인이 직접 한 거든지 간에. 그런데 그 수사는 그냥 수사가 아니라 본인의 부인이 현재 피의자로 돼 있는 수사입니다. 본인의 집이 압수수색 당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압수수색 나온 팀장한테 신속하게 해달라라는 요 부분. 이게 조국 장관은 구체적인 지휘. 예를 들면 야 압수수색할 때 뭐는 빼고 그다음에 뭐는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압수수색의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11시간 걸렸던 거를 결국 빨리빨리 하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담당 검사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인 어떤 압수수사 방식에 대한 지침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구체적인 수사 사건의 지휘니 검찰청법을 위반이 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조사를 해볼 때 담당 검사가 아니 뭐 그냥 장관이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건데 전 뭐 신경도 안 쓰고요. 제가 알아서 했어요. 전 뭐 구체적 사건 지휘라고 생각하지 아까 실제 조사 들어가서 이렇게 진술을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압수수색 나가는 시점에 사건의 관계자인 거기다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나는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이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지침이라고 여겼습니다. 라고 진술하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검찰에 어제 이미 내놓은 해명에 따르면 저 후자 쪽에 가까워요. 예. 그 현장 팀장은 상당한 뭐 압박을 그렇죠. 느꼈다라고 이미 검찰이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발하면은 이거 참 지금 문제인데요. 이미 한 달 넘게 거의 2달 가까이 수사가 이어져 오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조국 장관 이야기는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참 많을 텐데 고발이 또 들어가요. 새로운 게 그러면 이것도 또 수사를 해야 됩니까? 뭐 고발을 들어. 진짜 이제 저게 이제 그런데 검찰적 고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들어온 고발은 속된 말로 피해자가 검찰과 상관없는 제3자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제3자 입장 수사를 하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고발이 들어가면 속된 말로 지금 그 수사팀이 피해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수사팀에 있는 그 검사를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료 검사가.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검찰도 뭐 수사권이 없는 건 아닌데 이해관계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지. 이걸 과연 수사하는 게 맞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검찰은 이걸 차라리 국회가 탄핵을 발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본인들은 손을 안 대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좀 고민이 깊어지겠죠. 예.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마이크를 대고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조국 장관 동생은 과연 어떤 이야기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학원 사무국장 취임하실 때 사무국장 취임하실 때 조 장관이 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있었나요? 제기 때문에 의혹들을 뭐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억울하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들렸습니다. 아 조사관에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제가 다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을까요? 그러니까 웅동학원에 관련된 각종 소송들, 뭐 야당 쪽에서 이제 짜고 치는 소송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종 가족 소송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웅동학원 관련된 웅동학원 그 소송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만 좀. 예, 얘기해 주세요. 웅동학원 관련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웅동학원이 그 조국 장관의 아버지와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공사 도급을 줬어요. 예. 그런데 돈을 다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와 동생 운영하는 회사는 결국 이제 파산은 부도가 난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채권을 그러면 그 아버지와 동생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채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웅동학원에다가 진행을 했던 건데 당시에 뭐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끼리 그 소송을 실질적인 원고 피고가 져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웅동학원에 관련된 이슈를 좀 보셔야 될 때 저는 쟁점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90년대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이미 다 공소시효가 끝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소송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던 조국 장관의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도덕적인 문제 하나 있고 당시에 웅동학원이 공사대금을 주기 위해서 동남은행에서 대출받았던 35억 원. 이게 어디로 갔지? 이게 혹시 조국 장관 가족이 그 펀드를 만드는 데 출자했던 그 돈의 시드머니가 되는 거 아니야?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의혹이 어떻게 보면 웅동학원 관련 소송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국 장관 동생까지 했고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할 텐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시점은 결국 이번 주말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나요? 조금 지나갈 것 같죠? 왜냐하면 일단 정경심 교수는 제일 마지막에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뭐 가뜩이나 지금 뭐 11시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11시간 압수수색돼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여러 번 소환하기보다는 한 번에 끝내려고 할 거예요. 뭐 밤샘 조사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두세 번 부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피의자한테 자 오늘은 다 끝냅시다라고 하면 아마 한 번에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신병 처리에 들어가겠죠. 딸이나 아들도 15시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정경심 교수는 더 걸리지 할 않을까요? 수도 있죠. 그런데 왜냐하면 딸이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소환 조사니까 여러 번 부를 수도 있었는데 정경심 교수는 그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좀 부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 번에 끝낼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난 이후에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동생이 또 소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조금 시간이 밀릴 가능성 저는 그게 높다고 봅니다. 내일 주말, 일요일, 휴일 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내일은 또 하나의 변수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변에서 그렇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예. 열린다. 예. 이 부분도 사실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좀 주말에 좀 피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김태현 변호사는 그렇게 보는데 예, 일단 주말은 피하고. 내일이나 모레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법조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사실은 지난주 또 계속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측이 조금씩 밀려지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조국 장관 지지 쪽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이거 검찰이 아무것도 못 잡은 거 아니냐.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반대쪽, 특히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워낙 뭐가 많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고들이 있는 거죠. 조국 장관을 검찰이 소환할 가능성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질문도 나왔어요. 예. 장관이 소환된다면 예. 뭐 그때 가서 고민하겠습니다는 답변도 나왔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글쎄 저는 소환을 한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조국 장관을 만약에 소환한다면 마지막은 장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 장관이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경식 교수까지 해놓고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가족들을 전부 다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전부 다 혐의가 있다고 했을 때 가족들 다 기소할 거냐? 그 중에서 몇 명을 영장을 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찰 수뇌부가 판단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피의자의 전환과 조사는 정경심 교수를 조사해놓고 아마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조국 장관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관한 그런 부분들 때문인 예. 거죠.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조국 법무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